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육학 논술의 권구현입니다. 모르시고 오는 분도 있었고, 아는 분도 와서 앉아있는 분도 있고. 자, 일단은, 교육학 논술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더 이번에는 힘차게 해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는 뭐 나중에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얘기할 거고요. 앞에는 이제 교육학 논술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고득점을 얻어야 되는데, 자, 일단 먼저 얘기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육학 논술은 이 전공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공이 교육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과학교과 같은 경우는 뭐, 피아제 이론에서 포섭이라든가 동화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또 오스벨 얘기도 이제 관련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동기이론 같은 경우는 뭐 체육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또 출제되고, 일부 교과들은 이 교육학에 있는 철학, 그 다음에 교육학에 있는 과정론, 또 심리학 또는 방법론에서 빚을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공 영역이 80%고 교육학이 20%지만 20%가 사실상 전공에 좀 도움되는 영역이 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교육학 관련한 개념이 많이 나와요. 귀인이론 같은 경우도 어떤 전공은 나올 테고, 피아제 이론 이런 것들, 오스벨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 전공이 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약 15% 정도 내외가 사실상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이 20%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전공 교과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걸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학이라는 것에 이제 세 단계 출제 변화를 눈치를 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 문제가 바뀐 건 별로 없어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야, 시험이 변화가 된다. 어떻게 변화되냐? 객관식으로 다시 돌아간다든가, 또 이게 폐지되고 뭐 문항수가 뭐 한 10문제 이상 늘어난다든가,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변화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왜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출제가 변화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또 대비해야 되는구나. 그런 쪽으로 또 준비를 달리 해야 되는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보니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안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상 많이 변했어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질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보실게요. 일기의 어떤 출제라는 것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처음에 출제하지 않았어요. 2013 추가 모집 시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립특수교원에서 출제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심리학의 지능 해석론, 기대 곱하기 가치 이론, 매슬로 욕구이계 이론 해가지고 동기 저하된 아이에 대한 방안까지 만들어내는 거. 원인 진단과 방안 쪽이었어요. 그리고 2014, 15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출제를 했습니다. 이 당시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이 당시 시험이 3개가 있었는데 2014, 14 상반기 추가 모집, 15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1기는 사실상 4개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 문제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논술의 정형적인 스타일, 정형.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원인 진단과 방안 쪽으로 고차원적 사고예요. 문제 결적 사고죠.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다가 2015학년도 시험에서 많은 분들이 과락이 발생합니다. 과락이 몇 프로예요? 20%를 만약에 100으로 봤을 때 40% 미만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8점 미만인 사람이 많이 있었죠. 해마다 시험에서는 과락자가 한 30-40% 돼요. 근데 그때는 과락이 좀 정도가 심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우리가 한국사도 뭐 인증받아야 되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교육학도 하나 인증시험처럼 가자는 얘기가 원래는 있었거든. 근데 사실상은 사고력이 사실상은 너무 깊이 있게 물어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 개념 설명을 한 얘기가 있어 없어? 거의 없어요. 2014 문제도 5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잠재적 교육과정 문화실조론 관점에서 애들이 소극적 행동을 하는 원인 진단해봐라. 협동학습, 형성평가, 그 다음에 교사 지도성 관점에서 그들의 적적 행동을 유발하게 한 방안을 제시해봐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인 진단과 방안 쪽이에요. 2014 문제도 애가 비행이론에 대한 거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상담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학문식 교육 과정에서 방안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장악하는 거, 대부분 방안 쪽이에요. 2015 문제는 정점이죠. 2015학년도 문제는 자유교육 관점에서 A중학교의 교육과정, 교육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어요. 지향점, 목적을.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3가지 특징을 내가 추론해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동기유발을 위한 과제 제시 방안 3가지 써야 되고 이때 학습 조직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를 갖다 요약하라 또는 뭐 어떤 명칭 써라 개념 정의하라 이런 문제가 안 나왔어요. 한 번도.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그러니까 원래 논술이라는 건 뭐야? 문제결이다 말이지. 고차원 적사거든. 거기에 충실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2013년도 그 전까지 뭐 했어요? 우리가 객관식에 젖어들다 보니까. 객관식은 뭐죠? 틀린 거 맞는 거,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는 게 대부분 문제예요. 40문항이. 그리고 그 문항들이 대부분이 뭐예요? 단순 사고력 아니면 뭐예요? 교육학에서 쓸모없는 것, 즉 현장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것들. 변별도, 즉 개인차 변별, 여러분들 성적을 매기기 위한 그런 난이도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학 논술로 변화된 거는 시험 현장에 쓸모 있고 누구나 배우는 보편적 내용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고차원적 사고력을 봐야 돼요. 단순한 교직 이수 과정을 점검하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게 냈지만 난맥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때 출제위원들 여러분들 이거 잘 봐야 돼요. 2015 상반기 추가 모집부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프린트에 뒤에 문제가 쭉 몇 개 있는데 여기 2018까지 있거든요. 근데 앞에 이미 이 두 번째 프린터, 이 PPT 프린터 말고 여기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축약해 놓은 것이 뒤에 한참 지나서 어디 있어? 6쪽, 7쪽에 걸쳐서 있을 거예요. 그 문제 자체가 뭘 물어봤냐면 뭘 물어봤겠어요? 개념 물어봤어요. 개념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ADDI 모형에서 분석 설계 2가지 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준거지향 평가의 개념과 장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2016학년도 들어가면 경주식 교과 등의 장점과 문제점 각각 2가지. 그다음에 또 밑에 비공식 조직의 어떤 이 순기능과 역기능 각각 2가지. 그다음에 에리스의 자아 정체감 발달 이런 거. 그다음에 2017 들어가면 뭐예요? 교육기획. 개념 정의하는 거. 그다음에 교육 내용 조직 원리. 하나 쓰고 2가지는 네가 생각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회상하는 거야 다. 그러니까 통합성, 계열성, 계속성. 이 내용 조직 원리. 그다음에 또 밑에 내용 타당도. 개념을 써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조나서의 구성지 학습학년 설계에서 교수 활동 2가지. 지원 도구 2가지씩. 그러니까 이게 다 회상. 이걸 뭐라 해? 암기된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 프린터물의 거의 뒤쪽에 보면은 2018년도 문제부터 있는데 2018 문제 우리가 요 보조 프린터에 보면 23쪽에 보면은 2018 문제가 뭐냐면 이유 물어보고 역할 물어보고 기대되는 효과 또는 학습 효과 그다음에 또 이 밑에 방안 2가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방안 그럼 뭐예요? 종합적 사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블룸의 교수 목표 분류 딱 보면 어떻게 된다?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에서 그 종합이에요. 방안이. 그다음에 그 이유 논증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분석, 적용 같은 거거든요. 논증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고차적으로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9에도 그 다음 전 페이지 22쪽 이거 보조 프린트입니다. 22쪽에도 보면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물어본 게 있더라. 그래서 가드너 이론 물어봤는데 가드너 이론에 지능 이론 물어봤지만 거기에 합당한 과제가 무엇이 필요할지 하나를 또 쓰는 게 있죠. 이거 굉장히 추론해야 되거든. 교육 내용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에서는 타일러의 원진리 중 이것을 내가 이 답변 방식으로 이제 쓰는 거야. 물론 잠재 교과는 개념 쓰는 거지만. 근데 그 밑에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예시해라. 내가 한번 추론해야 돼요 또. 사고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문제 들어가면 뭐 한다고? 자, 유의점, 그 다음에 명칭 개념. 뒤에 거는 명칭 개념이야. 이건 회상 문제예요. 근데 마지막 문제에서 또 뭐야? 방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문항의 구조가 결정돼 있어요. 이미 2018, 19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문항 같은 경우는 되게 적용의 이유를 물어보는 거. 2018, 19에도 그랬거든요. 대부분 적용 이유나 어떤 과제가 왜 적절한지를 논증하면서 그 과제를 제시하거나 이래야 된단 말이죠. 2020학년도 문제도 보면은 1번 문제가 딱 돼 있어요. 뭐냐면 1번 문제나 2번 문제 사이에 어딘가는 역할을 꼭 물어봅니다. 역할. 교사 학생의 역할. 2018에 PBL에서도 교사 역할, 학생 역할 참 물어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부분 책에 자세히 안 나와 있거든. 책에 자세히 안 나왔어요. 내가 생각해야지 쓸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작년 것도 보면은 이 B교사 영교육 과정에서는 이것이 내용 조직 방식의 명칭 물어보기 전에 이미 내용 선정해 주는 시사점 1가지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그 시사점이라는 것은 그냥 연기효과적인 개념을 쓰면 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무슨 내가 무슨 교육적 영역을 왜곡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적 결과를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영향을 주는 거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내용 선정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밑엔 조직이잖아요. 그럼 이게 교육과정 설계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딱 채고 있어야 되거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연기효과정 제시한 사람이 아이즈런데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옆에 2019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자체도 보면은 바스라는 사람 나오고 그 안에서 지도성이 있는 이걸 신장할 수 있는 방안 물어보고 막 이런 것들이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사고력을 요해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2021학년도 보면은 문항 스타일이 좀 굳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지시어를 여러분들 개수를 세봤어요? 2020학년도 지시어 몇 개일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지시어가 명칭 하나 쓰는 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2020 문제 여러분들 그 지시어를 잘 보세요. 여기 보면 1번, 샵 1번에 해당되는 일에 있는 걸 보면 명칭 쓰는 거 하나 나왔죠? 지시어. 그게 명칭 써야 돼. 답을 써야 된다는 거지. 지시어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의 성격 한 가지. 두 번째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교사와 학생의 역할 각각 한 가지. 그러면 역할이라고 하나로 쓸 수 있지만 교사, 학생 역할을 제각각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한 문제. 근데 옛날에 어땠을까? 옛날에 그냥 원인과 방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이론당 원인 하나씩이니까 5문제 나왔다 그러면 5개 지시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문제 안에 지시어가 몇 개야? 4개란 말이야. 이거 만족해야지 만점 받거든. 이거에서 배점이 몇 점이냐라고 읽으면 딱 읽으면 4점이 돼 있어요. 4점이 돼 있다고. 근데 옛날에는 뭘 3가지 쓰라야. 근데 그게 사고 유형을 여러 개 물어본 게 아니에요. 특징서가 있어라. 그럼 한 이론에 지식 해석만 하면 되거든, 그거는. 잠재교육 과정에 개념, 특징서라. 만약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 기억 해석 문제예요. 그 사고가 뭐야? 개념 하나하고 특징이야. 2개 지시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역할을 하나로 한다면 그래, 이걸 3으로 모를 수 있을 거야. 근데 샵 2번 들어가면 몇 개냐 지시어가. 그러면은 일단은 시사점 한 가지. 그다음에 조직 방식의 명칭 한 가지. 그다음에 토익 수업에 가지는 장단점, 장점, 단점. 요거 4개의 또 지시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도 몇 개 지시어냐라고 하는데 자, 2가지. 원래 2가지니까 그냥 2가지지만 생각은 한 가지거든요. 이게 한 가지야. 그러면 그 뒤에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2가지. 이것도 한 가지예요. 이건 2개 지시어예요. 그러면 생각해봐. 샵 2번에 해당되는 문제에서는 4가지. 이 안에 4가지 있고 또 샵 3번에 해당되는 문제에서는 답이 2가지 지시어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는 몇 개냐? 자, 학교 문화 유형에 따를 때 뒷교사가 우려하는 학교 문화 유형의 명칭. 그러면 한 가지예요. 그런데 뒤에 학교에서 그런 문화를 개선한 방안 2가지인데 이 방안은 각각 다른 거예요. 방안은 하나가 사고예요. 지시어라고. 이게 어떤 한 계통 안에 있는 걸 외워서 내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2가지 방안을 각각 다른 문화랑 연결해 줘야 되거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 2가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샵 4번은 사실상은 3가지를 우리가 물어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더하면은 만약에 미니멈 물어보면 3, 4, 2, 3 이렇게 되거든요. 12개예요. 근데 맥시멈 법은 13개가 된단 말이에요. 지시어가. 근데 옛날 기출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기출문제 보시면은 지시어가 5가지에서 6가지 또는 7가지를 넘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이 몇 배로 늘어난 거야? 2배로 늘어났어요. 근데 시간은 늘지 않았어. 근데 물리적으로 뭐야? 문항수는 늘어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문항수가 늘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눈치를 잘 못 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타이트해졌죠. 채점 자체가. 근데 사람들이 작년 시험 보고 물채점이다. 물채점 우리 수강생만 그래. 왜? 만점자가 나오니까. 고득점자가 나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12, 13점 맞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교육학론술 포기자들도 많아요. 이쪽에 일부 교과들. 그래서 이걸 교포자라고 그래. 교포자. 왜냐하면 수포자 있잖아. 수학 포기자. 그런 것처럼 교포자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18 문제에서는 지시어가 폭증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명세적이다. 왜냐하면 2017까지는 명칭 안 물어봤어. 근데 명칭 안 물어봤지만 명칭 안 써도 장단점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명칭이 틀린 경우가 있거든. 그 당시에 명칭을 안 쓰고 전개하는 경우가 허용됐어요. 왜냐하면 명칭 안 물어봤으니까. 무턱대고 쓰면 됐지. 비슷하면은 부분 점수 받았고. 근데 지금 안 된다는 거지.
정확하게 어떤 명칭의 아래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조목조목 평가를 좀 더 객관적으로 신뢰도 있게 채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적용 방안까지 출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시어를 잘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분석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명칭이라든가 또는 개념정의라든가 또는 특징이라든가 또는 그 이론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라는 것들은 원래 기억회상이에요. 이건 암기라고. 암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이걸 가지고 무슨 역할을 추론하라든가 이게 또는 우리 교육에 적용하는 이유 또는 적용 필요성 이런 것들을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타당도 있게 설명해 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아니면 이걸 가지고 어떤 방안을 제시해 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차원적사거든요. 거의 다. 추론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특히 이 앞거는 여기에요. 방안. 내년에 올해 하반기에 방안 문제가 2개가 나올 수 있거든. 문항이 좀, 네 문항이지만, 2문항에다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기 2018학년도 문제 한번 잠깐 뒤에 보시면은 23쪽에 적용하는 이유 논증 세 가지 해야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특성이 주는 학습 효과 한 가지. 굉장히 예측하고 약간의 평가를 좀 도모해야 돼요.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써야지 말이 되겠지. 역할도 추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개인차에 대한 교육적 해석은 원래 지식회상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공부한 사람에서 중고지원평가에 개인차에 대해서 뭐 들어본 적가 별로 없다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런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역시 방안. 이게 2가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시어가 이때도 12개, 13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행이론 관점에서 원인 진단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상담이론 2가지. 그 다음에 학문지 교육과정 관점에서 과제 활동. 그 다음에 장학 활동 2가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시어가 그때도 7, 8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세히 분석해 봐도. 근데 지금은 거의 절반 또는 40% 이상 폭증했단 말이지. 시간 제한은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고 이 사고에 대비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뭐냐면 암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해하고 현실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적용하고 학교에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떤 점이 좋을지 또는 학교에 어떤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 상황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계속 대입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대입이 안 되는 이론은 버려야 됩니다. 지금. 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육사 잔뜩 배우고 앉았고 철학을 2, 3주 강의하고 앉았다? 그러면 그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저도 철학 전공이에요. 박사과정은. 석사는 심리학 전공이지만 필요가 없다. 왜 필요 없냐면은 지금 시험에 나올 건 5개 영역이거든. 핵심이 어디예요? 일단 교육 과정, 평가, 심리, 방법, 그다음에 행정. 이 5개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 영역은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 영역에 따라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영역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거는. 자, 일단 이런 출제 경향에 따른 지시어에 따라서 자 보시면 첫째 전략이 뭐냐. 자, 일단 통합성. 내가 이론을 어떤 걸 선정해서 배웠어. 그러면 이거를 전개를 직접 해야 돼요. 전개하자면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니까 학습하는 방향성이 없는 거지. 이론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런 거 없이 이론을 암기한다? 그런 거는 비효율적이죠. 그 다음에 영역별 기출 예상 문제를 설명해보자. 기출문제 특히 한번 써보는 거. 동영검사식으로 스터디하는 것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해설 예시는 다 공개돼 있잖아. 교과는 평가는 아니지만 학원 강사들끼리 다 있거든. 한번 봐봐 이거. 그리고 그 학원 강사가 쓴 해설과 예시를 비교해봐. 어느 게 가장 적합한지 생각할 수 있어요. 3개만 글 읽어보면 안다고. 어느 게 정확한지. 그 다음에 자기 반성. 그래서 내가 듣기 전에 읽어보고 만약에 수업을 듣는다. 또는 어떤 걸 쓴다 그러면 읽어봐 사전에. 예습이 중요해요. 이거는. 예습해놓고 만약에 수강을 했다 그러면 내가 점검할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돼? 개별 첨삭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지금 300일 남았다. 그럼 1%씩 하면은 어떻게 되나? 300%네? 어마어마하지? 0.3%씩? 내가 가능성 50%다. 그러면 50%만큼 올리면 되잖아. 0.몇 %씩만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 이론만 알고 지나가도 된다고. 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100개 이론이 안 넘거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일단은,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교육학 논술에서 요거부터 먼저 원래는 나중에 배우는 건데 먼저 배우세요. 이런 거는. 먼저. 자,
아마 이거 써본 사람은 금방 알 텐데, 여러분들 교육학론술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은 이거 뭐 여실히 사실상한 체감, 절감을 했을 거예요. 절실하게 느꼈을 거야. 지금 뭐냐면, 개요를 짠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고득점을 위해서는 본론개요에 집중하는 거예요. 서론 결론은 개요 짜는 거 아니에요. 안 짜도 돼. 그거는 내용 평가가 있어 없어? 없어. 주제에 대한 것만 관련되면 되거든. 그리고 결론은 더구나 본론에 있던 것을 갖다가 긁어 모아서 요약만 하면 거의 점수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지시어를 보고 추론 방법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죠. 문제 분석을 해보면 지시어에 따라서 추론하는 방법이 달라. 명칭 찾는 거, 명칭도 그냥 회상이 아니라 뭐야? 제시문을 분석해야지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경험신교육 과정에 무슨 뭐 세 가지 특징을 써라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숨어 있는 교육 과정의 유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생각이란 걸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이름 나오면 좋지. 뒤에 교육 과정. 그러면 그건 너무 쉬운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문제도 보면 야 교육령의 조직 원리 물어봤어. 근데 이게 중액인 거 모르고 쓴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중액. 그런 관점처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단순 기억, 해상 문제도 있지만 추론, 재생. 그러니까 추론에서 그 어떤 명칭이나 개념 정의를 추측해 쓰는 거고, 그다음에 논증, 이유 얘기하는 거라든가 방안을 구안하는 거. 그래서 방안 구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라. 그걸 확인해야지 나중에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봐야 돼? 90, 11월? 천만의 말씀. 지금부터 봐야 돼요. 모의고사 문제를 접해야 돼. 접해서 기본적으로 뭘 드러내야 돼? 제시문의 활용도 어떤 이론이 나올지에 대한 걸 생각해야 돼. 쓰기 전략도 다 봐야 되고요. 일단 개요를 쓰는 게, 이 개요가 왜 중요하냐면 60분에 내가 모르더라도 오픈북이라도 해서 쓰세요.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오픈북에 있는데도 제대로 찾아서 못 썼어. 그러면 뭐가 문제야? 내가 안목이 문제인 거예요. 찾았는데도 못 찾았으니까. 분명히 오픈북을 했는데도.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오픈북을 나중에 줄이는 전략으로 해서 개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여러분들 보시면은 모의고사라 지금 기출문제가 10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10개면은 이미 경향성 다 보인 거예요. 10개면 3개만 나와도 경향성 보이거든. 근데 10개 나왔으면 다 보인 거지. 그러면 그 안에서 발생한 어떤 지시어, 어떤 사고를 요구했는지, 그 다음에 제시문의 내용에서 활용, 즉 단서가 있는지 없는지. 단서가 없으면 그냥 단순 배경문이에요. 근데 제시문이 그 안에서 키워드를 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단순 배경문인지 키워드 내재형인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한 단서를 암시문 등인지 이거를 판단해야 돼. 여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시문 활용도도 봐야 된다고. 어떤 건 제시문에 답을 암시해 놓은 게 있거든. 4개 문제 주고 4개 제시문 그 덩어리를 주는데 그 안에 보면 어떤 거는 숨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잘 판단해서 개요를 짜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키워드 도출은 직관성. 직관성이 뭔지 아죠? 보는 즉시 이거 뭐 같다. 한 게 대부분 답인 경우가 확률이 높아. 이해하시겠죠? 그게 답인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리고 그 직관적으로 찾은 것을 추론적으로 근거를 따서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2개가 안 맞으면 우리가 고민되는 거죠. 고민돼요. 그래서 어떤 걸 딱 봤는데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답이야. 이걸 물어본 거야. 라고 하는 게 떠오르는 게 적어도 60%는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16점 이상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직관성이라는 건 본 즉시 이게 뭔지 딱 아는 거야. 작년 여러분들 문제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딱 본 즉시 답이 뭔지 키워드가 딱 떠올라오는 문제가 있냐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10문제를 왔는데 한번 다 대조해봐. 딱 떠오르는지. 근데 앞에 전반부 아까 일기 출제는 그게 잘 안 보인다고. 왜? 원인 진화가 방안이니까 개념 원리를 그냥 회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에 녹여서 그냥 막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고. 근데 작년 문제는 명칭이니까 비고치 지식론의 명칭인데 이걸 지식론의 명칭으로 안 배우고 뭐로 배워? 인지발달론의 명칭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인지라는 것은 어떤 인식론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지식론도 반영되거든. 사회적 구성주의. 이게 답이에요. 근데 그런 점을 바로 드러냈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본론 전개는 뭐야? 4가지면 4가지를 쓰세요. 그래서 4가지 변별. 그러니까 가령 샵 1번, 2번, 3번, 4번 해당되는 본론이 4단락이 딱 있잖아요. 그리고 서론 있고 결론이 딱 있는 거야. 6개 단락이거든. 딱?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변별을 위한 체계적 전개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 글 읽어보면 기본이 안 돼가지고 뭐야? 우선, 다음으로, 한편, 마지막으로. 이게 뭐야?
문단을 이끌 때 처음 단어, 접속어. 우선 교육 과정 설계 치면 여기 이제 다음 우리가 이 작년 거 문제로 보면은 이 지식론과 교사 역할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뭐 이게 끝났을까? 그러면 여기 우선 비고치의 지식론의 명칭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여기는 다음으로 뭐 들어가지? 바로 연교육 과정의 어떤 시사점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한편, 그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끄는 말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여기 따라오는 말들이 따로 있어요. 구분해야 되는 말이 있어. 가령 예를 들면은 교사 학생의 역할 각각 한 가지다 그러면 여기는 우선 이런 거 명칭 이런 거고 지식교의 성격 이런 거 다 쓰지만 일단 이 교사 학생의 역할은 첫째, 교사의 역할은 이렇게 들어가. 그렇게 써도 돼요. 세 가지다. 그러면 이 안에 또 식별장치 첫째, 둘째, 셋째로 두고 여기는 우선 그리고 또한 뭐 이렇게 쓰든가. 그래서 서로 구분이 되게끔 달라야 돼요. 그래서 문단대 서술은 첫째, 둘째나 또는 첫 번째, 두 번째로 쓰고 문단 외의 구분 앞에 이런 것도 형태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런 것들.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요구한 가지수를 준수하여 두 가지식으로. 두 가지식이 뭐야? 키워드를 앞에 주는 거야. 이게 무슨 교육과정이냐? 또는 이게 무슨 지능이론이냐? 라고 지능의 명칭 쓰고 지식론의 명칭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줘야 돼. 왜 그런지 뒤에다 줘도 되고. 아니면 한 문장에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지식론이다. 사회적 구성주의 지식관점이다. 바로. 그래서 이게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 내적, 개인적 지식을 구성한다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성격, 지식의 성격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지. 그렇게 쓰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가지수가 있는 경우. 그리고 명료해야 돼. 왜냐면 분명히 명칭 물어봤다. 명칭 앞에 한 문장 쓰고 그 다음에 성격 쓰고 그 다음에 교사 역할 그 다음에 학생 역할. 그러면 4개의 문장이 형성돼야 돼요. 4개의 가지수가 나와야 된다. 문장 가지수가 벌써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걸 뭉뚱그려 쓰면 어떻게 되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요런 거는 뭉뚱그려 써도 뭐 점수를 주긴 줄 거예요. 왜? 명칭 쓰고 왜 사회적 구성주의로서 그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지식의 성격은 하고 막 내가 써도 그런 거는 괜찮아. 근데 요거는 개별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특히 중요한 건 뭐야? 2가지, 3가지 쓰라는 것은 각각 2가지씩 구분을 식별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첫째, 둘째 이렇게 막 쓰면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많이 걸렸어요. 올해도 이제 지금 보지만 서술할 때 지시의 경향성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명칭 개념수라고 하는데 이다라고 쓰든가 아니면 특징은 그 특징은 뭐뭐지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써? 뭐뭐해야 한다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뭐해야 한다는 건 내가 주장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방안에서나 쓸 수 있는 서술이란 말이에요. 서술을. 만약에 이유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왜 우리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쭉 나와야겠지.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지. 서술어는 고정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서술어가 막 뒤죽박죽이야. 그러니까 뭘 썼는지 답도 모르겠거니와 서술어가 막 원했던 서술어가 아니야. 그럴 경우는 내용 타당도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논리 타당도가 안 맞으니까. 난 분명히 설상한 특징 뭐 2가지 쓰라고 그랬는데 방안을 2가지 쓰고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근데 키워드는 안에 관련된 게 있어. 근데 점수를 부분 점수밖에 못 받죠. 2가지 특징 쓰라고 그랬는데 방안 쓴 사람이 있고 또 2가지 방안 쓰라는데 특징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일단은 그런 거는 0.33 하나당 1점씩 했을 때 부분 점수밖에 못 받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서술어만 틀렸다 그러면 뭐 0.67 정도 되지만 서술어 쓰면서 내용도 왜곡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 경우는 내용 타당도. 그러니까 내용 타당, 논리 타당도 일관성이랑 연관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방안은 뭐뭐 해야 한다. 왜? 그러면서 뒤에 효과. 뭐뭐 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한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효과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주장을 2가지로 다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 훈련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90시월에 모의고사반에서 쓸 때나 그때 실력이 늘어날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이거는 벌써 쓰기라는 거를 먼저 해야지 사고가 그거에 자리 잡혀요. 우리가 쓰기하고 말하기는요, 의식을 재구조한단 말이에요. 내가 외우기만 하고 나중에 쓴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6월달 되면 이런 사람이 있어. 5, 6월달 되면. 선생님, 전 아직 완벽하게 암기가 안 돼서 나중에 쓸게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점수 낮습니다. 나중에 보면. 대체적으로. 물론 어떤 사람은 실전에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낮아요. 왜? 자기가 5점을 다 지킬 거라고 생각해요. 왜? 5점이 뭐예요? 논리 구성, 주제. 이게 3점이고 표현이 2점이거든요. 그거 다 만점 받을 것 같아?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첨삭하다 보면 답답해요. 이 사람 60분 걸렸었잖아.
내가 이 사람을 2시간 가르쳐 틀린 게 뭔지 가르쳐주는 강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 안 늘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대규모 교육학 강의 듣거나 대규모 전공 강의 듣는다? 그러면 강의 내용 똑같잖아. 나랑 개별화돼 있어, 안 돼 있죠?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개별화되는 방법은 뭐야? 내가 질문하거나 내가 쓴 거를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실력이 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학습 전략의 첫 번째는 써서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 한번 쓴 거 보세요.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를 했거든요. 모의고사 문제 냈어. 자, 모의고사 문제 일단 본론 관련한 문제 사례야. 자, 다음은 A교사가 시행할 교육계획서 일부다. 해당 교육계획서에는 교과 등 설계 측면에서 목표 내용 선정, 조직 등에 대한 문제를 함의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뭐 내용 선정은 빼세요. 지워도 돼. 지워도 돼. 그럼 밑에 자 보세요. 이게 먼저 이게 요구사항부터 읽어야 돼. 자, 기존 교육과정의 설계 측면에서 나타난 기존 설계 문제점. 그러니까 이게 기존은 또 여기 빼도 돼. 왜 2번이나 집어넣었을까? 중원번 빼도 돼. 설계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4가지를 써라. 뭐 하나당 1점이야. 그러면 이걸 분석해야지. 분석해야지. 이게 특정한 교육과정 설계를 물어본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거.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는 뭐야? 목표, 내용, 평가거든요. 그거 한번 물어본 거야.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나왔던 기출문제 종합편이에요. 기출문제 2의 종합편이라고. 자, 보세요. 시수업에서 행동목표는 너무 구체적이고 명시이기 때문에 문학의 심리적 의미를 가르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건 뭐 하라는 얘기야? 방안이 뭐야? 직관적으로 뭐야? 표현적 결과. 표현적 목표가 딱 답이 돼요. 표현적 결과를 하는 거야. 아이젠하워의 관점. 왜냐면 행동 목표는 문학을 가르치는 데 어렵다. 왜? 문학이란 건 다양한 감성, 그다음에 인성 이런 것들 또는 창의적인 거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표현적 결과 이런 것들 신미성 관련한 건 아이젠의 예술적 교과정 설계거든. 그리고 활용하고. 두 번째는 배열 교과의 우선순위가 혼재되어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건 뭐예요? 우선순위, 순서 개념 나온 게 뭐야? 조직원리 중에 계열성이네. 이건 계열성이 답이에요. 딱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치고 있는 교과목의 내용에는 분과적이고 심한 중복이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야? 중복이 많다. 교과목이 너무 분과적이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예전에 기출 나왔잖아. 2011에. 통합성. 통합성 묻고 있는 거야, 지금. 교과정 설계, 내용 조직, 선정을 해서 지우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지우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교과목은 중3과 1회, 고1에 학년간 교육내용 수준에 너무 차이가 크다. 이건 뭐 해야 돼? 자, 이전의 과정과 끝 과정과 이후의 처음 과정이 잘 맞물리도록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연계성 또는 수직적 연계성이라고 해요. 이게 답이라고. 자, 그러면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썼는가 보세요. 자, 표준 예시를 먼저 읽어보면 키워드가 있는지 채점자를 보죠. 서술어는 처음에 읽어보면 딱 한 문장만 읽어보면 알아요. 방안에 담갔다. 첫째, 여기 읽어보면 알아. 교목표처럼 다양한 표현적 결과의 반영이 필요하다. 또는 반영을 해야 한다. 그러면 끝난 거거든, 여기는. 뒤에는 이제 후술이야. 명제의 목표를 함으로써 신문학 수업의 신밀성 이런 것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끝나거든. 이거는 주장이니까 방안이야. 맞아. 그러면 뒤에는 키워드만 봐요. 어디만. 자, 여기 보면 표현적 목표니까 내가 숨긴 키워드. 야, 여기는 계열성을 활용해서 여기는 뭐예요? 아, 이게 보니까 어디 있어? 아, 생략했구나. 통합성 이런 건 문장 생략했어요. 긴 거. 한 문장씩만 써도 되거든. 이거 처음 문장만 써도 1점 줘요, 그냥. 이런 것들은. 근데 제시문과 연관성에서 좀 더 풍성하게 쓴 사람이 좀 도움이 되니까 점수에 그렇게 쓴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뭐여야 돼? 바로 따라서 교사는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상을 고려한 최상의 교육과정 설계자로서 제 역할을 한다. 이게 뭐예요? 바로 주제에 대한 얘기야. 근데 여기 주제가 좀 빠져있죠? 본론 관련한 거. 근데 이 주제는 어디 있냐면 요것과 관련해, 요거. 학교의 교육 목표 달성을 한 교사의 역할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네, 서로는 뒤에 있죠. 그럼 이건 뭐야? 아하. 이게 뭐 주제는 어디다 쓰냐면 마지막 문장. 요 마지막 문장이 주제 관련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아, 첫 문장은 이끄는 문장. 기존 교육과정 설계에서 보인 문제점에 대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예고만 하는 거야.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지시요. 따라서 그러므로 교사는 주제,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교사 역할이 뭐냐라고 했더니 여기선 최상의 교육과정 설계자로서 최상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하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도 맞는 거지.
즉 이 문제가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얘기니까 교육과정 설계자 아니면 교육과정이 어떤 거? 감식자냐 뭐 아니면 교육과정을 갖다가 교육적 상승을 가지고 말이죠. 짬이 새끼 만드는 거미줄 치는 거미줄 거미든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역할인지 써야 된다는 거지. 응? 근데 교사가 이런 걸 이런 거를 이렇게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거 보세요. 이 사람 거는 우선 기존 교육과정의 설계에서 나타난 전반적 문제점에다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 근데 첫째, 학생들에게 목표중심 교육보다는 띄어쓰기도 틀렸어요. 여기도 띄어쓰기도 이것도 이렇게 붙여 써야 되고요. 여기 띄어쓰면 좋고요. 이게 그다음에 평가중심 교육 이것도 띄어쓰는 게 좋아. 6글자 이렇게 뭉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지도해야 한다. 지도해야 한다라고 하면 돼, 안 돼? 벌써 여기부터 글러먹은 거야. 이게 틀린 거야, 이게. 왜냐면 설계해야 한다. 제시해야 한다. 아니면 뭐 조직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왜? 교육과정 설계니까. 지도라는 건 내가 직접 학생들한테 뭐 가르치는 걸 얘기하잖아. 근데 이거는 설계 영역인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 이거지. 그럼 스스로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안 맞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목표는 주기성 교육에서 학생들의 과제 성취 정도를 파악할 수 없고 의미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정적으로 끝났지. 아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하면 해결돼서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쓰면은 되는데 후술 문장도 뭐야? 그냥 제시문을 갖다 그냥 문제점만 밝히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시문이 소용이 있어 없어 이런 거는 절대 없거든. 이건 소용이 없어요. 이런 건 소용이 없다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가 중심 교육하고 목표 중심 교육은 다 누구 이론이야? 타일러 거야. 행동 목표를 강조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이론을 알고 썼다 못 썼다? 못 쓴 거예요. 지금 타일러 거 지금 앞에 문제가 뭐로 돼 있었어? 문제가 뭐로 돼 있었어요? 행동 목표라고 돼 있잖아요. 행동 목표 누가? 타일러 거를 보통 얘기든 교육과정 합리적 교육과정 설계거든. 근데 합리적 교육과정 설계는 뭐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목표 중심 설계, 평가 중심 설계라고 불러.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답을 썼냐면 평가 중심 교육을 지도해야 한다. 틀렸지. 키워드도 틀렸지. 왜냐하면 타일러 거 평가 중심, 목표 중심이라고 들리는데 아니 목표 중심으로 지금 나간 건 아는데 평가 중심인 거 왜 몰라? 잘못된 거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타일러 거는 평가도 잘 되기 때문에 평가 중심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 건 여기부터 서술어 이게 감점에다가 표현 감점에다가 그 다음에 이 내용 감점. 내용은 아예 점수 못 받는 거지. 0점이지 이 사람 건. 0점이에요. 논리소설 이런 거 보면 표현 감점 마이너스 0.2에서 0.3 이상 당연히 얻겠죠. 이걸 얻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뭐가 돼 있어? 둘째 학생들에게 여기 쉼표도 줘야 돼. 쉼표 이렇게. 첫째로 둘째로 할 때는 쉼표 안 줘도 되는데 첫째 할 때는 쉼표 줘야 돼요. 응? 첫째는 하면 쉼표 안 줘. 용언을 바로 이어서 쓰니까. 학생들이 계열성 있는 교과를 지도해야 한다. 지도해야 한다. 이게 띄었어야지.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해야 한다. 띄었어야지. 이것도 다 감점돼요. 그러니까 채점자가 이게 눈에 많이 보여. 구성되다. 이것도 붙였어야 되거든. 이게 띄어쓰기가 무지막지하게 보여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도 다 지도해야 한다. 지도해야 한다가 아니지. 설계해야 한다라고 해야지. 설계해야 한다. 아니면 조직해야 한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말이 되거든. 왜냐면 문제가 교과정 설계에서 목표하고 내용 조직에 대해서 위에 앞에 암시한 게 있거든. 선정은 아니면 아닌 거야. 근데 내용 조직하고 목표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어떻게 진술해야 한다든가 내용을 어떻게 조직해야 한다는 말이 스스로가 나와야지. 이 말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라. 지금 뭐냐면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력을 이 문제 틀에다 맞추거나 그 이론이 가지고 있는 나아갈 방향이 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사실상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이거 고치는데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다음에 이제 쓰는 걸 보면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그걸 알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단 계열성 있는 교과를 지도해야 한다. 계열성은 맞아요. 이게 키워드가. 맞는다고. 우선순위. 위계적으로 만드는 거.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활성한 학생들이 혼란을 불러키고 상관없는 교과를 같이 쓰기 때문이다 아니라 교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 뭘 먼저 뭘 나중에 할지 순서를 제대로 위계적으로 만들어서 혼란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써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결론. 따라서 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 나와야 돼. 따라서 교사는 적절한 교육과정 설계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아니지. 역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교육과정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교육과정 문제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뭐 문제의 발견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교육과정의 감식자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란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지를 쓰란 얘기예요.
중재자가 되든 아니면 촉진자가 되든 자자가 들어가야 돼, 역할은. 뭐뭐야 한다라는 것은 그냥 방법론이지 뭐. 그러니까 이건 전혀 잘못 쓴 글이 돼요. 그러니까 감점이 굉장히 빠바방 터지지. 그러니까 현재까지만 봐도 감점이 보통 1점 이상. 왜냐면 이게 0.3이거든. 이거 제대로 잘못 쓰면 마이너스 0.3이에요. 0.3. 그러면 하나하나 지적된 거 다 계산해봐. 일단 서술어가 일단 한 번 안 맞지, 띄어쓰기 안 맞지, 2개 있죠. 서술어 안 맞지, 서술어 안 맞지, 서술어 안 맞지. 그래서 3개 이상 또 감점이죠. 서술어 문체 감점이야. 마이너스 0.3. 그다음에 띄어쓰기 감점. 띄어쓰기 감점 또 있죠. 여기 요것도 띄어쓰기 감점이고, 요것도 붙여쓰기 감점이고, 요것들 띄어쓰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분 거 보면은 0.3, 4, 그다음에 5, 6, 그 다음에 띄어쓰기까지 하면 7, 8, 9, 10. 그 다음에 점 붙이는 거, 쉼표. 11, 12. 그 다음에 1.2. 그러면 여기다 셋째, 넷째 썼다 그러면 어떻게 했나? 계속 나가는 거지. 근데 한 단락을 안 쓰면은 감점이 몇 점이야? 마이너스 4.5죠. 왜냐하면 내용 4.0에다가 한 단락당 배분 점수가 0.5씩 있거든요. 논리 표현이. 논리가. 표현은 2점 또 따로 정해져 있어요. 논리 구성 점수가 일단 0.5점이에요. 왜? 6개 단락이니까 3점으로 나눠보면 0.5씩 돼요. 왜냐하면 논리 구성, 즉 논리 형식, 그 다음에 주제가 2점이거든. 논리 형식이 1점이고. 그러면 몇 점이야? 3점이잖아. 선물 6도 남은 6, 5, 30. 0.5점이죠. 이 단락 없어도 이 논리 구성은 마이너스 0.5점밖에 안 맞는데 표현까지 포함하면 1점 이상 감점이 막 되는 거야. 한 단락당. 그러면 생각해봐. 이렇게 틀렸다면은 이게 논리 표현이 5점이거든요. 내용이 15점이니까. 이거 지켰을 것 같아, 이 사람이? 못 지킵니다. 그냥 붕괴되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점 몇 점부터 출발한 사람이야? 15점부터 출발한 사람이야. 15점. 15점. 그러니까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과락되는 거예요. 과락. 근데 이게 자기가 그렇게 틀린지 알아? 안 써봤으니 모르지. 모르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소설가가 안종효 씨인가? 그분이 독자들과의 대화 뭐 이런 거 할 때 어떤 막 자기가 이제 얘기하다가 뭐 이런 Q&A 질문 질의응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딱 손들죠. 저도 저 작가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 쓴 거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라. 그랬더니 지금 쓴 거는 없고요. 그냥 나 앞으로 작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쓴 거를 가져오지 않고 어떻게 그러냐. 화를 버럭 냈거든. 그 선생님. 그 소설가가. 왜냐하면 쓴 걸 보여줘야지 미래가 보이지. 뭘 어떻게 고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하지. 지금 뭐 두루뭉술하게 그냥 작가가 되려면 뭐 책 많이 읽어라 열심히 써라. 뭐 이거밖에 더 있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교육학론술이라는 게 내가 지식을 외운다. 지식을 외우는데 그러면 지식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책에 있는 거 그냥 외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안 되는 거지. 중요한 거는 그 수많은 지식을 어떻게 외워. 뭐를 외워야 되고 뭐를 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단순히 넘어서서 어떻게 사고하는 것까지 익혀야 되거든. 현실에 적용하는 것까지. 그것이 우리 교육학론서의 최대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들 보면 정계도 모르면서 키워드 쓰면 이게 답이 되냐. 아니라니까. 1점 못 받는다니까. 분명히 계열성 여기 있었거든. 이 사람은 1점 줄 것 같아? 못 주지. 이게 설계 쪽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말이. 설계로. 그러면 내용 조직적으로 얘기해야 되거든. 계열성. 어떻게 꾸며야 된다가 구체로 나와야지 점수를 0.3점 더 주지. 그러니까 이거 0.67이에요. 0.67이라고. 딱 이 단락은 현재까지는 셋째, 넷째는 생략했지만 현재까지는 0.67이에요. 0.7. 근데 이 앞에 거는 몇 점이야? 2점 고스란히 다 봤거든. 두 가지. 또 두 가지는 생략돼 있지만 예측해봐도 나머지 두 가지는 다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채점은 그래서 키워드만 채점하는 거야. 서술어 맞으면 키워드만 채점하는 거야. 서술어 안 맞으면 일일이 다 지적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칼채점 한 것 같아. 아니, 난 물채점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서술을 못하니까. 사고 서술을 못하니까. 표현을 못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서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서론 계속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돼. 왜냐하면 주제가 뭐냐면 학교의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교사의 역할이 주제라는 거야. 그러면 서론이 어떻게 들어가? 자, 1, 2문장. 앞에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은 교육 목표랑 교사 역할. 이 주제에 관련한 개념을 그렇죠? 주의환기해 주면 돼 그냥. 그다음에 그 다음 문장, 뭐 세 번째 문장쯤에 위 주장과 관련한 주제와 관련한 문제 제기하고 마지막 문장에서 뭐 하는 거야? 논의 방향 주는 거야. 논의 방향. 그래서 이렇게 쓴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보통 쓰이지 다. 이러이러한 걸 주제로 해서 또는 아니면 뭐야 이거 교육목표 달성한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누구나 다 써. 그런 일률적이에요. 그런 문장은. 논의 필요성이니까 마지막 문장은. 논의 필요성. 그래서 이거대로 한번 쓴 거 봐봐. 이거 읽어봐봐요. 자, 서론전개 사례 표준 예시. 교사랑 학생의 삶을 창조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교사 역할이 핵심이니까. 왜냐하면 교육 목표하고 교사 역할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죠. 교육 목표하고 이 두 개를 만족시켜야 되거든. 요게. 그러면 처음에는 존재, 교사라는 존재에 집중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교사 학생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전인에 기반해서 창조적 인간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는 중역적 존재, 역할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첫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은 이 주제에 대해 집중해주는 주요 관계를 해준 거예요. 그때 뭐 한 거지? 그러나 최근 직기반 사회가 도래함에도 교사가 창의성을 위한 전문성 고사하고 교육적 본력인 전인교육의 사표라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앞에 건 지워도 돼, 그냥. 최근 어쩌고 이거 지우고 그냥, 아니, 우리 교육의 본래 가지고 있는 목표인 전인교육이라는 것을 교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교권이 실추된다든가 뭐 학교교육 불신이 초래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따라서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교사 역할을 교육과정의 설계, 방법, 평가 등의 관점을 중심으로 논하고 된다. 끝이야. 이렇게 돼. 이거는 이 주제만 바뀌면 돼. 논의 과정은 정반합이라고 똑같아요. 즉, 교육은 원래 이래야 된다. 교사 이렇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앞에 어떤 논의가 있다면. 그리고 문제 제기하고 논의 방향.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건 개요가 필요 없어요. 그냥,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까지는 주제에 대해서 개념을 직접 언급하거나 뭐 언급하면 돼. 뭐 이게 바뀌어도 뭐 말이 다 되거든. 근데 이런 사람 글들은 어떻게 되냐면 문장 분석해 보면 짧아요. 짧은데 교사는 학생들이 적절한 목표 내용 평가를 기반해 지도해야 한다. 이 사람은 계속 지도해야 한다가 입에 붙었지.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역할이 지금 나와야 되거나 물론 목표는 나왔어. 근데 목표가 뭉뚱그려졌죠. 얘들 나오는 바람에. 주제에 대한 초점이 잘 안 잡혔잖아. 그래놓고 두 번째 뭐냐. 하지만 문제제기 바로 들어가. 현재 교육의 장면에서 또 목표 내용 평가야. 그러니까 이건 주제를 어긴 거지. 왜냐하면 목표는 분명히 있지만 목표에 집중해 주거나 또는 거기 교사 역할이 관련되거든. 이렇게 관련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첫 문장은 뭐로 쓰겠어요, 여러분들이? 학교교육은 지덕체에 졸아온 전인의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문장, 쉽게 쓰면, 이런 교육 목표에 대해 교사들은 어떻게 한다? 지식 중심의 어떤 입시주 교육에 매몰됐을 뿐, 지덕체에 졸아온 전인을 위한 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끝이야.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논의방 주면 된다고. 끝이라고. 그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서론을.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얘 똑같은 내용 계속 나열식으로 계속해. 이거는 어휘력이 풍부하지 않은 거예요. 주제에 대한 의식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언급도 안 했잖아요. 이건 여기서 마이너스 0.2 이상 감점이에요. 왜냐하면 서론이 있으면은 주제와 연관해서 있으면 0.5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거든. 제로 감점 없이. 근데 썼는데 주제에 대한 것이 0.3 이상 배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근데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은 썼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썼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가 늦어요. 마지막은 누구나 다 쓴다니까. 마지막 문장에서는 주제는 누구나 다 쓴단 말이에요. 안 쓴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감점이 초래되는 거예요. 여기도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 역할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게 없다면 0.3이 되는 거죠. 감점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서로는 패턴이에요. 패턴, 구조, 정반합.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뭐뭐 이래야 된다든가 교사 역할은 이런 것이다라든가 그런 거 쓰는 거지. 주제 관련해 쓰는 거야. 그래놓고 두 번째 문장 문제 제기하는 거야. 최근에 어떤 교사 학교 교육의 신뢰가 실추된 것은 바로 이 교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교사가 문제가 많다. 내가 쓰면 안 돼요. 남이 객관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된다. 이런 것들 현상적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논의 방향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이론 배우면 바로 한 문단씩 써봐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주제에 대한 연습. 10문제 중에서 몇 개가 주제가 나왔죠? 2015 상반기부터 주제가 논의됐거든? 15 상반기, 6, 7, 8, 9, 10. 그래서 6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서론 연습해봤어?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야. 나중에 하면 돼?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7, 8월 이미 들어가기 전에는 뭐 해야 됩니까? 이미 전개를 다 끝내야 돼.
내 표현, 띄어쓰기 이런 거 다 잡아놓고 9시월 들어가면 뭐 해야 돼? 전공에 매진해야 되거든. 95% 이상. 전공, 공부의 비중을. 5%만 뭐야? 그냥 뭐가 나오는지. 나는 개요만 작성하라는 거야. 개요만. 이미 지역성이 없어. 논리 서술에 지역성 없고 띄어쓰기 지역성 없다. 주제도 잘 찾아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된다고. 내용만 15점만 신경 쓰면 되는 거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해? 안 하지. 이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 서로는 지금도 여러분들 혼자 연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론을 어떤 질문이 나올지 그 구조도를 잘 그려봐. 구조도는 단순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면 세 가지, 네 가지면 네 가지. 그 원하는 서술어대로 써주는 거야. 그 대신 키워드만 계속 바뀌는 거지. 마지막 문장만 조심해서 주제 관련한 논의로 반드시 제가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제 관련한 논의가 정교하게 안 쓰이면 거기서 감점 또 얻어내니까 그 점 여러분들 주목해서 잘 봐야 된다. 이걸 보통 내용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 하면은 또 여러분들 경각심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미리 지금 앞에 설명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라고. 이거를. 그래서 혼자 해도 돼. 왜냐면 이 많은 모범 예시, 표준 예시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중에 대지해 보면 되잖아. 서로 쓴 거 자기가 써보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먼저 하시라.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죠. 내용이죠. 15점에 대한 얘기. 그게 뭐야? 포섭자. 기출문제를 제가 완벽히 암기하라고 그래. 숙제하라고 그래.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의가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 또 보라고 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 부분을 보라고 한 거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